안녕하세요. 샘수 엄마입니다. 우리 스터디를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설레기도 하고요. 우리 되게 바쁘잖아요. 육아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근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이 정도는 알아야 금융문맹이 아니다라고 제시한 용어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이라는 책에서 한 100개 정도를 뽑으신 거였거든요. 그 중에 우리 첫 시간으로 기준금리를 먼저 볼 거예요. 그 책자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필요한 것부터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정말 매일매일 큰 이슈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이렇게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부할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뒤로 가면서 하나씩 천천히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준금리죠. 이 기준금리라는 거는 기준 그리고 금리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금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금리는 다시 말하면 이자율이죠. 이자율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금리의 이 리자와 이자율의 이 이자 같은 이자예요. 그래서 금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자 이렇게 알고 계시죠? 또 금리는 쉽게 말하면 돈의 값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혹은 돈을 사용한 사용료 정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김밥을 사러 갔어요. 김밥 한 줄에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3,000원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김밥의 가격이 3,000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똑같아요. 돈도 제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해요. 이 돈의 값이 얼마예요? 이 돈 빌리는데 사용료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서 은행이 받아가는 게 바로 이자. 이게 바로 금리인 겁니다. 돈의 사용료는 은행이 받기도 하지만 개인이 받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죠. 이 돈 잘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자를 줘요. 그게 바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사용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형성되는 이자는 우리가 시장금리라고 부릅니다.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라는 뜻이에요. 여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라고 써 있죠. 이 수요는 원하는 사람이고 공급은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람들이 많이 원해요. 그러면 값이 올라가겠죠. 김밥은 한 줄밖에 없는데 김밥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김밥 가격 점점 올리고 싶겠죠. 똑같아요. 돈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자가 막 올라가요. 또 김밥의 공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김밥 먹는 사람은 3줄밖에 안 되는데 내가 김밥을 한 30줄 쌌어요. 이거 버리기 전에 빨리 팔고 싶어서 막 할인 판매를 해요. 비슷하게 같은 원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돈의 공급이 막 많아지면 이자가 내려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도 돈이 필요해요. 나도 돈이 필요해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면 돈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자가 올라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금리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우리가 오늘 보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기준금리는 바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한국은행이 여러 은행들과 거래를 합니다. 한국은행은 쉽게 말하면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은행도 어디선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 큰 거래처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리면 은행도 공짜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줍니다. 이게 바로 기준금리예요. 근데 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준은 말 그대로 우리 그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은 가이드라인이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정책금리라고 되어 있죠. 이 정책금리랑 비교할 게 아까 봤던 그 시장금리예요.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아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가 바뀐다라고 했죠. 사람들이 막 돈을 원하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돈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 돈 필요 없어 그러면은 돈값이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시장금리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는 정책적으로 발표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먼저 여기서 이자를 얼마 정도 줘야겠어라고 먼저 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책금리는 왜 정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볼게요. 자, 아까 그 김밥집이에요. 그래서 김밥을 한 줄 먹고 있는데 이거를 4,000원에 받았다는 거예요. 아, 4,000원 괜찮다 하고 사람들이 막 와요. 그래서 김밥을 계속 원해요. 김밥이 계속 만드는 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김밥이 막 늘어나는데 이게 그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김밥이 너무 많아. 보니까 김밥을 좀 그만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을 다 막을 순 없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격을 한 줄에 10,000원으로 올리자 한 거예요. 그럼 10,000원을 올리면 김밥 한 줄에 10,000원. 먹겠어요? 안 먹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뭐야, 그럼 나 갈래. 이러고 가요. 그러면, 시중에 있던, 만들었던 김밥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더 이상 김밥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자율을 통해서 통화량,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이 돈을 빨아들이고 싶을 때, 그러니까 돈이 그만 돌아라 할 때는 이자를 막 올려요. 아까 그 김밥과 올린 것처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이거 너무 비싸서 돈 못 하겠어요. 대출 못 받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자율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왜 통화량을 조절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국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설립 목적을 봤어요. 한국은행은 이렇게 써 있어요.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가 안정 목표라고 크게 써놨죠. 바로 한국은행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물가 안정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과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이거 다 잘은 모르겠지만 통화는 우리 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뭔가를 아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죠. 또 이걸 다 몰라도 마지막에 보시면 금융 안정을 도모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돈을 많이 풀었다, 적게 풀었다 이런 걸 조절을 해요. 근데 그냥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이자율,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더 원하게도 만들고 덜 원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사실 기준금리에는 이런 목표가 숨어 있었답니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그러면 기준금리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정하나? 한국은행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한국은행 전 직원이 모여서 정하나? 그러진 않겠죠. 여기 보시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열어서 정해요. 자, 보세요. 이게 이자율위원회가 아니죠. 금융통화위원회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물가 안정이 목표인데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용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가 있는데요. 그 회의 이름이 통화정책방향회의예요. 금리를 정하는 회의가 아니고요.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 언제 발표하냐? 근데 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잊을만 하면 기준금리가 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언제 하냐면 1년에 8번 발표를 해요. 근데 그 8번이 외우기 쉽도록 3회 배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달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문기사를 볼게요.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동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2월 23일 이거 새벽에 나온 기사예요. 왜냐하면 오늘 23일에 회의를 연대요. 아까 무슨 회의라고 했죠?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연대요. 아,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가 들어가 있는 기사에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는 짧게 너무 기니까 금통위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자, 이제 기사를 보실 때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좀 알겠다 이렇게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변하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이 있나 이걸 한번 볼 거예요.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동결 그대로 유지하기도 해요. 그 바로 이전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한국은행이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기준금리를 낮게 받아요. 이자를 내려요. 그러면 은행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 혹은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줄 때도 그 이자가 낮아져요. 자, 이자가 낮아지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집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가격도 괜찮고, 지금 대출 이자가 낮대. 지금 빨리 대출을 받자. 그러면 이자가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 대출 이자가 낮으니까 조금 뭐 더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왕이면 대출 받아서 빨리 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져요. 그럼 이렇게 받은 대출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쓰기도 하지만 일단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소비를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옷도 사고 외식도 좀 자주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요. 또 대출 이자가 적으니까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펀드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해볼까? 이런 사람들도 생겨요. 그래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또 실물 시장이라는데 어떤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막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나 공장, 또 일반 가게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이런 곳을 시장 또는 시중에 돈이 많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진짜 그 재래시장이 아니라 이런 경제가 돌아가는 이 모든 공간 말해서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져서 내가 물건도 많이 사고 투자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됩니다. 자, 또 마찬가지 경우에요. 이번에는 대출이 아니라 예금을 하려고 했어요. 예금을 하려고 딱 봤더니 이자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여기 은행에 묵혀두기가 아까운 거죠. 그러면 이런 분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일단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 예금하면 손해다. 그래서 뭘 하냐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비를 좀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투자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주식시장에 돈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돈이 많아지죠. 다시 말하면 여기 시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내려가면 부동산에도 돈이 몰리고 주식시장에도 돈이 몰려서 주가도 오른다. 부동산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뭔가 음식을 사 먹고 옷을 사고 그러니까 뭔가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도 이 기업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업도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잘 벌리네? 물건도 잘 팔리네? 투자금도 많이 들어오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 많이 들어오니까 막 주가도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업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좋아져요. 그래서 직원이나 근로자에게 돈을 많이 줘요. 막 상여도 주고요. 월급도 올려주고 이래요. 그리고 진짜 뭐 매출이 좋으니까 이익이 남아서 막 배당도 해줘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근로자, 이 사람들 누구예요? 사실 우리잖아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져요. 또 기업에서 돈을 많이 줬으니까. 그럼 아까랑 똑같죠. 월급이 좀 올랐어요. 상여를 많이 줘요. 그럼 또 좀 사게 되죠. 그리고 또 투자도 하죠. 그러면 또 돈이 올라가요. 그러면 또 돈을 많이 줘요. 이런 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볼게요. 기업도 항상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되고 설비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자가 싸다는 거예요. 지금 이자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예전에 투자하려고 했던 거 지금 할까? 그래서 얼른 돈을 빌려요. 대출을 더해서 투자를 막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막 높여요. 그러면 또 좋은 물건이 나와서 잘 팔려요. 그러면 또 월급을 많이 줘요. 또 우리 주머니에 돈이 많아져요. 소비가 늘어나요. 계속 이런 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거를 글로 한번 볼게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면 다른 금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준금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아까 보신 것처럼 대출을 많이 받아요. 이자가 싸니까 이때다 싶어서 대출을 막 받는 거죠. 그리고 예금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금을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 요새 저금리 시대에 누가 은행에 예금해? 예전에 이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통화량이 늘어나요.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같은 말로 주머니에 돈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졌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소비 많이 하죠.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물건을 많이 만들고 기업의 경기가 막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소비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계속 물건을 더 원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밥이랑 똑같아요.
물건을 계속 원하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물건은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데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만드는 게 아닌 이상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 물건을 사람들이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조금 더 비싸게 받아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물가를 야금야금 올립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한국은행의 목표가 뭐였어요? 물가 안정이었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은 물가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물가가 너무 올라가도 안 되는 그 어떤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 기준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좀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반대 상황이면 화살표만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면 나중에 쭉 반대로 돼서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면 보통은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아까 보신 것처럼 소비나 투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잘 살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돈이 많아지니까요. 근데 반대로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경기가 푹 꺼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기준금리가 우리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또 기사를 한번 볼게요. 안개 심할 땐 차를 세워야 이러면서 금리 인상 카드를 남겨뒀다라고 했어요. 최근에 2월 23일에 기준금리를 동결,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랬냐고 보니까 내수는 갈수록 위축되고 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아까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릴까 생각을 했는데 내수가 우리나라 경기가 갈수록 위축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국내 경기와 불확실한 세계 경제 움직임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러면 금리는 우리나라 경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네? 그러면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만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볼게요. 항상 우리 기준금리 얘기할 때 떠들썩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미국 금리예요. 미국이 금리를 어쨌다 저쨌다가 항상 얘기가 나와요. 아니 도대체 왜 미국 금리가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 라는 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 많죠? 이 돈을 가지고 예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디 은행에 넣을까 지금 비교를 하는 중이에요. 여기는 1금융권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유명하게 아는 대형 은행들 여기 있고요. 여기는 2금융권. 예를 들자면 저축은행인 거예요. 자, 이자율이 1금융권은 2%고요. 2금융권은 3%예요. 다른 투자가 없고 이 두 개 중에만 고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하시겠어요? 조금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1금융권은 안전하니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데 이자가 좀 낮아요. 2금융권은 조금 불안해. 사실 망할 수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3%래요. 그러면 내가 넣어놓은 기간에는 안 망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3%에 넣어놓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1금융권 큰 은행에서 갑자기 이자를 4%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고민하시겠어요? 1금융권은 4%고 2금융권은 3%예요. 그러면 어디에 넣을까요? 당연히 1금융권에 넣겠죠. 여기가 안전한 데다가 이자까지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축은행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축은행으로 돈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되겠다. 저축은행도 올려요. 그래서 이자를 5%로 올립니다. 그러면 또 다시 고민을 하죠. 1금융권은 4%인데 2금융권은 5%예요. 어디다 넣지? 이렇게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금융권의 이자가 올라가면 2금융권도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달러를 막 많이 들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투자할 곳을 찾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 중에 고르는 겁니다. 물론 한국의 신용도가 좋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미국은 1금융권처럼 아주 안전하게 생각하는 곳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처럼 미국은 2%, 한국은 3%의 이자를 주고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 고민하겠죠. 한국이 설마 그 사이 망하겠어? 그냥 3% 여기다 할까?
아, 그래도 안전한 미국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이자를 4%로 올렸어요. 이 외국인 고민할까요? 안 하겠죠. 뭐야, 미국에 가야겠네? 그리고 미국의 4%의 이자에 넣겠죠. 그 한국에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도 돈을 다 빼서 미국으로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 올렸어?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리게 됩니다. 이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대부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만 생각하자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한국은행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외국 돈이 빠져나가요. 외국 돈이 나 다른 나라 더 이자 좋은 데 갈래? 하고 빠져나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외환이 부족하게 돼요. 달러가 다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같은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환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어요. 이거는 환율 부분이 나오면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달러가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수출이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지만 외환이나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기사를 볼게요. 아까 봤던 단어들이 이제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거는 오래된 기사예요. 이때는 더 올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물가 좀 내려야겠어. 이래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환율 방어를 고려해서다. 그러니까 환율도 너무 올라갔어. 이거를 좀 막아야겠다 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기사의 내용이 좀 보이실까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요. 예금을 안 하고 주머니에 돈이 많아져서 많이 써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요. 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다른 나라에 돈 넣을래? 하고 달러가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외화가 부족해지면 상대적으로 환율이 오르고 수출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가 좋아진다. 보통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환율 같은 경우는 이 금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다양한 요소가 있고 이걸 다 정말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물론 경기 자체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도 대부분 이런 공식은 통해요.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가 대부분 좋아진다. 근데 다만 우리 코로나 때는 좀 예외였죠. 그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푼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풀었어도 그때 너무 특수한 상황이라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평소 같은 상황이라면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신문을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기준금리라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금리의 뜻을 먼저 봤어요. 금리는 이자율, 그러니까 돈의 값이다. 돈을 사용한 대가다라고 했죠.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은행이 빌리는 그 금리인데 한국은행이 정한다. 근데 한국은행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기준금리가 변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봤죠. 근데 우리나라 경기만 생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 한국, 글로벌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알고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기사가 좀 보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공부 왜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 이게 좀 큰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 이게 큰 목적이 아닐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돈 걱정 없이 하면서 또 진정한 나도 찾아가고 우리 가족이랑 즐거운 시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라는 수단을 가지고 행복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즐거운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